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무역상무론 제2주차 1교시 해외시장 조사부터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이 되겠네요. 교재로는 82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해시장조사의 목차는 첫 번째 해외시장조사의 개념, 두 번째 해외시장 조사의 순서, 세 번째 신용조사에 대해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해외시장 조사의 개념, 그 중에서 해외조사의 시장 조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역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산 또는 취급하는 상품이 세계 어느 시장에서 수요가 있고 또 자기가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이 세계 어느 시장에서 공급되고 있는가를 상세히 조사해 봐야 되겠죠. 이 같은 조사와 행위를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Foreign Market Research 혹은 Overseas Market Research라고 합니다. 이는 특정 시장에서 어떤 상품의 판매 가능성, selling possibility, 판매 가능성이 있고 또 구매 가능성, purchasing 혹은 buying possibility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역의 첫 단추라고 할 수 있겠죠. 해외시장 조사 시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우연이나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목적 시장에 대해서 주관이나 편견을 버리고 전체 시장을 객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조사 분석은 언제나 새롭고 과학적인 자료를 이용해야 합니다. 감으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셋째, 조사 분석은 언제나 새롭고 과학적인 자료를 이용한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끝으로 중요한 것은 해외시장의 동향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유력한 고려성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라 할지라도 시장의 동향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조사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해외시장 조사의 목적은 첫째, 신시장의 개척, 둘째, 기존 시장의 유지 확대, 셋째, 구시장의 회복이라 할 수 있는데 조사 목적에 따라서 일반적인 예비조사를 할 것인지 또는 정밀조사를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야 합니다. 해외시장 조사의 방법은 크게 직접조사와 간접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조사란 무역상 자신이 해당 지역에 출장을 가서 직접 조사는 확인하는 방법이나 어느 풍속이 다르므로 많은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해외시장 조사의 방법은 직접 조사였죠. 간접 조사는 우리나라의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과 타국의 무역 관련 기관을 통하여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관을 통한 조사 방법으로서는 무역 전문 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무역보험공사, 한국무역협회, 기타 은행 등의 금융기관을 통할 수도 있고요. 타국의 기관을 통한 조사는 현지에 있는 주 한국대사관, 외국의 금융기관, 일본 같으면 일본의 코트라라고 할 수 있는 제트로가 있습니다. 대만은 타이트라가 있고요. 그런 무역진흥기관들 혹은 전문 조사기관도 있습니다. 던 & 브래드스트리트 같은 전문 조사기관을 통해서도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한 조사가 사실상 대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알리바바나 구글 등의 온라인 사이트를 활용하면 300개 이상의 거래할 수 있는 사이트가 검색 가능합니다. SNS 통해서도 조사를 할 수가 있죠.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등에서. 시장조사의 목적이 결정되면 첫째, 시장 환경조사, 둘째, 소비자조사, 셋째, 상품조사, 넷째, 판로조사 등으로 나누어 어떻게 조사하면 효과적으로 상품을 판매
또는 수입할 수 있을지 능률과 효과에 치중해서 조사를 하면 됩니다. 해외시장 조사의 큰 네 가지 대상이 수출시장의 환경조사, 소비자조사, 상품조사, 판로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첫째, 수출시장의 환경조사입니다. 환경조사를 하면은 상대시장의 지리적 여건, 인구 증가율, 인종분포, 생활수준, 종교, 문화, 교육수준, 공공시설, 사회보장제도, 국토의 면적, 기후 풍토, 언어 등 사회 일반에 관한 것도 있고요. 정치 형태, 사회적 안정성, 정부 규정 등과 같은 정치 환경. 세 번째, 경제 환경으로서 경제체제, 물가, 통화, 금융제도, 조세제도, 생산구조, 국민소득, 경제정책, 고용정책, 주요 산업, 자원, 운송기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죠. 또한 생산유통기구, 상표제도, 판매조직, 금리 등 산업환경, 통상정책 외환관리제도, 수출입제도, 국제수지, 주요 상품별 수출입 통계, 관세제도 등 일반에 관한 환경도 조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소비자 조사의 경우는 소비자의 지역 분포, 소득 분포, 구매 능력 및 구매 동기, 특수한 기호와 요구 등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과 태도를 조사 분석해 봐야 됩니다. 세 번째, 상품 조사의 경우는 현재와 작년의 수요 상황, 수요 수량, 품종과 규격, 지금까지의 공급국, 국산품의 품종과 품질, 수입품과 국산품의 가격 비교, 가격 시세 변동, 경쟁품, 대용품, 유사품에 관한 것, 포장과 상표, 특허 관계 등 상품 자체에 관한 여러가지 사정의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로 조사의 경우는 동종 상품의 판매 방법, 판매 가격, 서비스 방법, 해당 상품에 대한 일반적인 상거래 관습에 관한 것들, 또 소매점, 도매점, 특약점 등 해당 상품의 판매망, 유통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한 조사하는 것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시장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성과 정확성, 계속성, 통일성, 비교 가능성, 상호 보완성이 중요한데요. 시장 조사의 진실성이라 하면 수집된 조사 자료로부터 사유적 필연성과 보편적 타당성을 찾고 시장 현상에 내재하는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건 선정을 엄밀히 하고 가급적 풍부한 자료를 준비하여 정확하게 합니다. 모든 조사는 로 데이터, 자료가 많을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두 번째는 시장조사의 정확성입니다. 조사와 계산의 시기, 장소, 경비의 부족, 편견, 오해 등이 정확성을 제외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하나 될 수 있는 한 오차의 범위를 최소로 줄이고 상대적인 정확도를 높인다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시장조사의 계속성인데요. 가능한 한 조사는 계속해서 반복 시행함으로써 기업 활동 및 시장 동향의 추이를 알게 됩니다. 특히 조사 시점, 기준을 잘 선정함으로써 미지의 부분을 몰랐던 부분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는 시장조사의 통일성인데요. 복잡한 시장 현상의 조사이므로 상황에 따라서 임기응변으로 편의적 조치를 취하거나 조사의 탄력성을 부여하기보다는 조사의 통일로 계속성과 비교 가능성을 가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시장조사의 비교 가능성입니다. 시장조사는 가급적 다각적인 용도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조사와 다른 기업의 조사 결과를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조사해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시장조사의 상호 보완성입니다. 시장조사는 그 목적이 해외 영업 활동에 대한 이익의 원천을 찾는 데 있으므로 하나의 조사로서 한정된 범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다른 조사 자료의 일부로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시장조사의 순서 첫 번째 상황 분석, Situation Analysis가 되겠죠. 상황 분석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품, 경쟁 상품 시장, 배급 경로,
판매 조직, 광고 등의 문제에 대한 자료로서 기업의 내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시장조사의 전망을 세우는 것이 상황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비공식 조사, informal investigation이 되겠습니다. 상황분석에 의해서 그 기업의 업무 내용과 시장의 개관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 설정을 얻게 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내부적인 조사이므로 소비자, 도매상, 판매원 등과 면접을 통해서 그 실감을 체득하고 설정된 가설의 의미를 확인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사점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공식 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Planning the Formal Research Project입니다. 시장조사의 전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상황 분석 및 비공식 조사에 의해서 명확하게 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조사 사항을 정리합니다. 조사 방법에 있어서도 외부 및 내부의 각 자료를 어느 정도 수집하며 준비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네 번째는 자료 수집, gathering data가 되겠습니다. 회사 내외의 기존 자료를 수집, 분석, 연구합니다. 만일 이것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그 이상 실태 조사의 필요성은 없게 됩니다. 다섯째로는 집계와 분석이 되겠습니다. Tabulation and Analysis입니다. 조사 결과를 정리해서 통계표를 작성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통계적인 의미를 발견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해석, Interpretation입니다. 전 단계에서 전개한 통계적 요약과 결론으로서 시장조사 담당자는 영업정책에 관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미 채택된 영업정책을 확인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개설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는 보고서 작성 단계입니다. Preparation of Report요. 이것은 조사 결과를 경영층에 제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서 특유한 단계입니다. 즉, 기존 자료의 연구 결과와 실태 조사의 결과를 종합해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출케 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 단계입니다. Application or Follow-up 단계. Application이란 말은 적용한다는 뜻이죠. 이 최종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조사가 훌륭한가에 대한 조사 가치는 결국 조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실행 또는 수행되는 결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시장조사 시의 유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언어, 소비자와 접촉할 때는 반드시 현지의 공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시장조사 시 사용되는 언어는 정확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가치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적 가치는 특히 사람들의 태도에 등급을 매길 경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문화적 차이를 조사의 초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조사 중인 개개의 시장에 기준을 달리하여 응답자를 조정하고 이에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 유형입니다. 시장 자료에 있어서의 주요한 차이점은 역사적, 문화적 또는 경제적 발전에 기인하는 소비 패턴의 결과로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소비 유형의 차이점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근본적인 차이점은 수집된 자료의 최종적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려되어야 합니다. 표적 집단 및 세분화입니다. 프로젝트를 국제적 차원에서 수행할 때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시장 기회를 측정하기 위해 시장을 분명하게 세분화해야 합니다. 또 사회-경제적 여건도 주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사회-경제적 변수는 결과를 비교할 때 가장 큰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규모 및 가정의 생활 주기 패턴, 종교, 인종, 사회적 계층, 교육, 직업 등에 내재하는 여러가지 차이점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마케팅 환경도 주의할 사항입니다. 각 시장의 경쟁 상태, 법률 제도 및 기관의 구조는 분석의 해석 단계에서 비교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정보의 출처 역시 중요합니다. 많은 국가의 통계 자료가 단 하나의 정보처에 의해 수집되고 세부 내용이 동일한 보고서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비교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폐 문제 역시 주의사항에 들어갑니다. 화폐 단위로 표시되는 자료의 비교 분석은 종종 가장 복잡한 분석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신용조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거래처가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를 모르고 거래를 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역 거래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는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을 경우에는 매매 계약 이후 상품 가격이 하락하거나 시황이 좋지 않아서 대금 지급을 거절당할 우려도 있습니다. 매도인은 상품 가격이 상승하거나 시황이 좋아서 다른 고객 요청으로 상품 인도를 하지 않을 우려도 있습니다. 매매 당사자 간에 클레임이 발생하면 사실상 해결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매수인 중에는 전자통신수단이나 우편물 또는 선전 매개체를 통해 상대방을 믿게 한 후 견본만을 챙겨 이익을 취득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신용장 조건을 까다롭게 하여 대금 지불을 거절하는 경우가 소위 말하는 언페이드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액 거래에서는 신용장 없이 상대방을 신뢰하고 상품을 선정하는 사례가 많아 빈번한 소액 거래로 확보되는 신용을 바탕으로 성립되는 금액의 거래가 비록 신용장에 개설된다 할지라도 한번 문제가 발생하면 역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구매 잠재력이 많은 고객이라도 거래할 때마다 또는 일정한 기간을 두고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신용조사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신용조사에 5C라는 말을 씁니다. 신용조사 내용으로서 C로 시작되는 글자들인데요. Capital, Character, Capacity, Collateral, Condition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Capital, 자본이라는 뜻은 상대방의 재무상태, 즉 수권자본금, 납입자본금, 자기자본과 타인자본, 매출액, 손익상태 등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여 그 회사의 자본력을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릭터, 성격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개성, 성실성, 평판, 업무 태도, 계약 또는 채무 이행에 대한 열의, 업계의 평판 등에 대한 평가로 상대방의 신의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이 요건은 클레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capacity, 능력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비즈니스 능력에 대한 조사로서 경영자의 학력, 경륜, 영업 형태, 연간 매출액 등이 이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collateral, 담보 능력입니다. 인적 담보는 물론 물적 담보가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담보는 신용사회 이전에 가장 확실한 신용담보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conditions, 시장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나 영업장소가 있는 국가의 정치적, 경제적 불안이 없는지를 조사하여 국제수지 악화 또는 수익 규제로 신용 위험이 있는지를 측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만 유통, 물류장애나 노사분규의 가능성 여부도 조사해 봐야 합니다. 신용조사를 하는 방법은 직접 조사하는 방법과 간접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는데 보통 은행이나 동업자에게 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거래은행과 환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은행에 문의하여 받는 회신으로 그걸 뱅크 레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신을 통해서 신용조사를 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무역업체들의 실정입니다. 또한 상업흥신소라고 하는데요. 상업흥신소나 전문 해외신용조사기관, 던 브래스트리트 같은 조사기관을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신뢰성은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많다는 게 단점입니다. 한국에서는 무역진흥공사나 무역보험공사가 세계적인 신용조사기관하고 제휴해서 무역 상대방의 신용조사에 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부터는 사실상 무역상무론 과목에서 제일 중요한 제4장 무역계약부터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주요 목차로는
1번 무역계약의 성립 과정, 2번 수출입 계약 체결을 위한 기본 요소, 3번 무역계약의 주요 내용, 4번 무역계약의 체결 과정, 5번 무역관습과 통일화 운동, 6번 인코텀스 2020이 되겠습니다. 수업 마치는 시간까지 진도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계약의 의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역계약이란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물품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매수인은 이에 상응하는 물품 대금을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도인으로 봤을 때는 Sales Contract의 개념이 될 거고 매수인의 개념에 들어갔을 때는 Purchase Contract가 됩니다. 물건을 사고 돈을 받든지 돈을 주고 물건을 받는 관계가 바로 무역계약이 되겠죠. 영국의 물품매매법이라고 있습니다. Sale of Goods Act라고 해서 영국의 물품매매법에 따르면 물품매매 계약이라 함은 매도인이 대금이라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일상법 같은 경우는 미국의 통일상법을 UCC, Uniform Commercial Code라고 그러는데요. 미국의 UCC에서는 매매는 금전의 대가를 받고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민법도 무역계약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의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하고 영미법과 비슷한 취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계약은 크게 봐서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합의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라는 거죠. 먼저 합의계약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합의계약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서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매도인의 의사표시에 대해서 매수인의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 영어로 간단히 이야기하면 오퍼의 행위와 acceptance의 행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합의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낙성 또는 합의계약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consensual contract라고 하고 매도인의 오파에 대한 매수인의 성납으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부르는 말입니다. 오파와 acceptance란 말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는 쌍무계약입니다. Bilateral Obligation Contract라고 하는데요. 매도인의 수출자는 합의된 무역 조건에 따라서 상품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한 동시에 매수인의 수입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되는 거죠. 양쪽에다 obligation이 있다고 해서 bilateral obligation이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유상계약이라는 거죠. 이상과 같이 합의적, 쌍무적인 성격을 가진 무역계약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급부에 대한 화폐의 반대급부, 물품을 주고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물품의 급부에 대한 화폐의 반대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계약 의무가 이행되는 그야말로 유상계약, 돈이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에서 유상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영어로는 remunerative contract가 됩니다. 다음은 무역계약의 형태와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무역계약은 거래가 있을 때마다 대상 품목별로 거래 조건을 명기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개별계약, 일정 기간 동안 기본 약정을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주문으로 거래하는 일반계약, 특정한 상품의 독점 공급을 약정하는 독점계약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계약은 거래가 빈번해서 거래할 때마다 체결하는 개별계약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계약의 본질, 즉 거래 형태에 대한 조건, 청약과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조건, 품질, 수량, 가격, 선적, 지급, 보험, 포장 등 계약 물품에 대한 조건과 분쟁 해결에 대한 조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게 됩니다.
독점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타인의 개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과 품질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체결되는 무역 계약은 수출입 매매 계약 외에도 특허 및 기술 도입 계약, 합작 투자 계약, 대리점 계약, 용역 계약, 판매점 계약 등이 있습니다. 무역 계약을 체결하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될 핵심적인 중요한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품질 조건이라든가 가격 조건, 수량 조건, 대금 결제 조건, 선적 조건, 포장 조건, 보험 조건 같은 것들이 되는데요. 이런 중요한 조건들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나라도 빠뜨리면 계약 자체의 의미가 약화되기 때문에 상당히 계약 체결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역 계약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조항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 조건이 되겠습니다. 품질은 상품 본래의 성질 이외에 매매의 목적물로서의 적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개념으로서 무역거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의 하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후일의 분쟁을, 나중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품질을 결정할 방법, 어떤 게 품질을 결정할 것인가, 품질의 결정 시기, 언제의 기준으로 품질을 정할 것인가, 세 번째, 품질의 증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요소가 될 텐데요. 이들에 대해서 각각 실무적으로 현재 무역을 할 때 진행하는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품질의 결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계약 물품에 대한 품질의 결정은 관습적으로 현장에서 직접 점검하는 방법도 있고 견본, 샘플, 표준품, 상표, 규격, 명세서 혹은 시방서라고 하죠. 이에 대한 방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보면은 점검 매매라는 게 있습니다. Sales by Inspection이라고 해서 매수인이 현품을, 당의 물품을 실제로 현장에서 점검하고 그 점검한 현품을 바로 인수하고 인도하는 방법으로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점포, 가게에서 상품을 구입할 경우와 같은 형태의 방법이 바로 점검 매매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표준품에 의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Sales by Standard라고 해서요. 특히 농산물 등과 같이 수확이 예상되는 물품과 목재 등과 같이 정확한 견본 제공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표준품을 정하여 거래를 행하고 실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거래계약 조건 또는 관습에 따라서 물품 대금의 증감에서 그 계약을 조정하는 형태가 됩니다. 이 Sales by Standard 표준품의 매매의 또 조건이 몇 가지 구분될 수가 있는데요. FAQ라든가 GMQ, USQ 이런 말들을 쓰게 됩니다. FAQ,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해서 풀네임은 Fair Average Quality가 됩니다. FAQ는 표준 평균 품질 또는 평균 중등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곡물 등의 거래에서 곡물 등의 거래에서 그 상품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정한 등급이나 규격이 없는 상품의 경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인도되는 상품의 표준 품질은 선적의 시기 및 장소에 있어서 그 계절 출하품의 평균 중등 품질이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GMQ라고 되어 있습니다.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Good Merchantable Quality라고 합니다. 즉, 판매 적격 품질 조건은 정확한 견본 또는 표준품의 이용이 곤란할 때 사용되는 품질 조건으로서 인도하는 상품의 품질이 당해 거래상 판매 적격이어야 하는 품질 조건을 말합니다. 또 USQ라는 조건도 있습니다. 보통 품질 조건인데요. Usual Standard Quality Term이라고 해서 공인검사기관 또는 공인표준기관에서 정한 품질로서 당해 거래품의 품질도 결정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Sales by Sample, 견본에 의한 매매가 되겠습니다. 견본은 품질을 결정할 때 앞으로 인도할 실물이 견본과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성립되는 매매 계약입니다. 상당히 많은 무역거래에서 실행되는 방식 중 하나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실제로 거래될 상품의 일부를 채취하여 계약 상품 전부를 대표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은 견본에 의하여 거래 대상물의 성질 및 형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견본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견본의 작성, 송부 및 보관을 신중해야 한다. 둘째, 오퍼나 계약에 사용하는 same as sample 이라는 용어는 엄격한 제조 공정을 거쳐서 생산되는 상품, 규격품,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상품, 메이커의 대량 생산품으로서 규격이 균등한 것에 한하여 사용되어야 합니다. 특히 견본의 품질은 견본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 표현하지 말고 대체로 견본과 비슷할 것이라고 해야지 나중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이 되겠습니다. 또 상표에 의한 매매가 있습니다. Sales by brand or Sales by trademark이 되겠습니다. 생산자의 상표가 코카콜라 등과 같이 국제적으로 세계시장에 널리 알려진 경우 품질에 관한 설명이나 견본을 제시할 필요가 없이 상표나 브랜드 자체에 의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유익하죠. 따라서 상표나 상품명으로 상품의 품질을 결정한 거래를 말하게 됩니다. 규격에 의한 매매도 있습니다. Sales by grade 혹은 Sales by type이 되겠습니다. 국제적으로 상품의 규격이 정하여져 있거나 통일되어 있는 경우 혹은 수출국의 공인된 기관에 의하여 규격이 정해져 있는 상품의 경우, 예를 들어서 KS 마크 혹은 UL 마크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확실한 국가 표준 규격이기 때문에 규격이 정해진 물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Sales by Specification, 명세서, 시방서에 의한 매매도 있습니다. 주로 기계공업 제품 매매에서는 재료, 구조, 성능, 기타의 필요사항에 대해서 그 명세를 표시한 설명서, 설계도, 청사진,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내용들을 대해서 품질을 기준으로 삼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품질의 결정 시기도 선적시를 기준으로 하냐, 도착지를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요. 선적지의 품질 조건을 Shipped Quality Term이라고 부릅니다. 인도 상품의 품질이 약정 품질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상품의 선적시의 선적시의 품질에 결정한 방법이 많은데요. 주로 공산품 등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선적지 품질 조건도 TQ와 SD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TQ라는 뜻은 Tail Query로서 일종의 선적지 품질 조건이지만 셀러가 계약에 적합한 품질을 선정한 이상 품질은 도착시 및 장소에 있어서 현 상태로 인도되고 해상 운송 도중에 야기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바이어에게 책임을 지게 한다는 조건이 바로 RT, 라이트하고 반대되는 조건인데요. 이런 TQ는 셀러에게는 유리하지만 바이어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SD도 있습니다. Sea Damaged. 이 조건은 약정 상품이 수송되는 동안에 품질 위험에 관한 것으로서 해수, 바닷물에 인한 손해에 대해서만 셀러가 부담하는 것이죠. 주로 계약서에서는 Seller is liable for damaged by seawater 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SD 조건은 앞에 말씀했던 TQ 조건에 비해서 셀러에게는 다소 불리하고 바이어에게는 다소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양육지의 품질을 기준으로 한 조건, Landed Quality Term이 되겠습니다. 인도 상품의 품질과 약정된 품질과의 일치 여부를
상품이 양육되었을 때의 품질에 의하여 결정하는 조건으로서 수송 도중에 변질되기 쉬운 농산물이나 양육에서 정확한 분석에 의하여 품질이 결정되는 광산물 등에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철광석을 수입해서 철을 만들어내는데 철광석은 그 안에 철의 함유량이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착지에 철광석을 제공하는 셀러와 계약을 맺을 때 도착지에서 그 철광석의 철 함유량이 90%를 한다고 체결했다가 실제 도착지의 철광석의 함유량이 80%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 양육 품질 조건을 셀러가 위반하기 때문에 어떤 클레임을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RT, right term이라고 있습니다. lie가 뭡니까? 호밀, 밀이죠. 양육 품질 조건에 의한 공물의 매매에 있어서 셀러가 도착지의 품질을 보증하는 것인데요. 이 주로 호밀 거래에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RT, right term이라고 부릅니다. 이 조건에 의할 경우 인도 상품의 도착지의 품질 상태에 대해서 셀러가 보장하기 때문에 바이어에게는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며 반대로 셀러에게는 사실상 매우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다음으로 품질의 증명 방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선적 품질 조건의 경우에는 매도인은 필요시에 선적 이전에 신용 있는 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매수인에게 제출함으로써 책임이 면제되고 양육 품질 조건의 경우 매수인은 품질에 이상이 있으면 양육지의 검사기관으로부터 감정보고서, 서베이 리포트라고 하는데요. 서베이 리포트를 발급받아서 매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어서 품질 조건에 이어서 수량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수량 조건은 품질 조건 다음으로 분쟁이 많이 일어나기 쉬운 것으로서 국제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수량의 단위와 수량 결정 시기, 수량의 가부족 문제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될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첫째, 수량의 단위를 볼까요? 매매계약 상품의 수량 단위는 상품의 성질과 거래 간섭에 따라서 중량, weight, 용적, measurement, 개수, piece 혹은 dozen, 포장, bale, case, bag, 길이, length 등이 있는데 이 수량 단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톤, 파운드, 킬로그램 등과 같은 중량 단위가 됩니다. 특히 한국은 미터법을 사용하고 킬로그램을 사용하지만 영미계 같은 경우는 파운드이기 때문에 서로 오해 소지가 없도록 수량의 단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량을 볼까요? 웨이트. 중량에도 파운드라든지 킬로그램, 톤 등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중량 단위에도 또 총중량이 있을 수 있고 순중량, 순승중량 등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용적. 모든 물체는 중량도 있지만 그 부피, 용적도 있죠. 용적, 메이저먼트에는 또 화물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액체나 목재 등의 측정은 용적을 기준으로 하고 리터, 갤런, 배럴, cbm, 큐빅 피트, 슈퍼푸트 등의 단위가 사용되게 됩니다. 길이, 랭스의 단위는 또 실크나 면사, 인견, 모직물 등의 원단 직물류 등에서 많이 사용되는데요. 우리나라는 한국은 미터법을 쓰지만 미국은 야드, 인치를 쓰죠. 또 원단 같은 건 한 필, 두 필 할 때 피스를 쓰기도 합니다. 또 수량의 단위로서 개수, 피스나 다전이 있는데요. 라디오나 시계, 현미경, 기계 같은 공산품 등은 주로 피스나 세트 등을 단위로 하지만 작거나 값싼 대부분의 잡제품은 다전이나 그로스 또는 스몰 그로스, 그레이트 그로스 등을 단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포장은 형태에 따라서 베일이냐 케이스냐 백 등이 되는데
면화, 시멘트, 비료, 통조림 등에는 bale, bag, case, can, 드럼 포장을 단위로 거래하고 그 단위로 쓰는 keg, keg은 작은 통을 말합니다. bag, bag은 부대, 술 부대할 때 부대, case, 나무 상자를 주로 쓰고요. bale은 꾸러미, 곰포란 뜻입니다. 카톤은 종이 상자를 뜻하죠. 번들은 드럼입니다. 드럼은 드럼통의 드럼이고요. 캔은 그야말로 참치캔 같은 캔이 되고요. 그 다음에 카보이 등이 단위가 됩니다. 카보이는 생소할 텐데 이런 대형 유리병의 형태가 바로 생수통같이 생긴 게 바로 카보이가 됩니다. 수량의 결정 시기는 품질 조건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수량의 결정 시기에 있어서도 선적 시의 수량을 기준한 조건과 양육 시의 수량을 기준한 조건이 있습니다. 선적 시의 수량을 기준한 조건은 shipped quantity terms라고 하고요. 양육 시의 수량 조건은 landed quantity terms라고 부르게 됩니다. 선적지의 수량 조건은 선적지에 있어서 선적의 수량이 계약상의 수량과 일치하느냐 여부를 조사해서 계약상의 수량과 일치하였을 경우에는 비록 해상 수송 중에 어떠한 감량이 일어났더라도 매도인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조건이 됩니다. 양육 수량 조건은 양육항에서 화물을 양할 때 중량을 대금 계산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수송 도중에서 일어난 감량은 매도인, 셀러의 부담이 됩니다. 인코텀스의 D그룹의 계약에서는 특약이 없는 한 양육지 수량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과부족 수량 조건, 과부족 용인 약관, 용인 조항이라는 게 있는데요. 유류와 같이 휘발성이 있거나 광물 또는 곡물처럼 벌컥하고 있는 경우에 운송 도중 감량이 생길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 매매 계약 시에 과부족 한도를 정해두고 그 범위 내에서 물품 인도가 이루어지면 수량 부족에 대한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수량 표시 방법을 과부족 용인 조건 혹은 과부족 용인 약관, more or less clause, 몰루 클로즈라 부르기도 하고요. ML 클로즈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특약에 의해서 과부족 용인 조항을 설정할 때도 있습니다. 물품의 성질에 따라서 수량 과부족을 인정해야 할 경우에 얼마만큼 허용할 것인가와 과부족 선택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약 시에 명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용장 거래 시의 과부족 용인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곡물이나 광산물 등과 같이 장기간의 운송 도중에 감량이 예상되는 경우는 물론 상품의 성질 또는 생산이나 선박의 사정상 정확하게 계약된 수량을 인도하기 곤란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과부족은 허용한다는 용인 조건을 채택하게 되는데 그 용인율을 명시하는 것을 무역계약에서는 역시 과부족 용인 조건, more or less clause라고도 합니다.